안녕하세요. 번제품강 17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현대의 그 최첨단 과학적 사유 체계를 통해서 이해해보는 불교 중에 선불교의 그 사유와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우주적 구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일체 중생의 몸속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거친 몸 안에 감춰진 6차원의 세계에 그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구조가 307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둥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중맥을 따라 가지고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그것이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불교 철학에서 공성연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불교를 이해하는 첩경인데요. 공에 대해서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공성의 성은 성품에 해당되는 건데 법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연기를 표현할 때 석가모니는 이것이 상하면 저것이 상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래서 쌍생성 쌍소멸이래. 쌍생성과 그러니까 쌍소멸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쌍소멸과 쌍생성 의 메커니즘인데 이것이 역학적 구조에서는 이것이 바로 음양 사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 개념으로는 대칭에 대한 그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칭에 대해서는 나중에 에미네터의 그 우주 대칭론에 대해서 촉권 이론할 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그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을 감싸 안으면서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는 두 개의 나무가 서로 그 마치 섹스를 하듯이 뱀끼리 이렇게 섹스를 하듯이 섹스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불교에서 특히 밀교 책에서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두 개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나무는 바로 이렇게 놨을 때 마치 DNA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DNA 이중 나선 더블 헬릭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이중 나선 구조로 우리가 그 1952년도에 그 생물학계에서 그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엑선 회절 방식으로 이중 나선 구조 DNA 구조를 밝혀내게 되는데요. 이중 나선 구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명체를 작동시키는 정보 체계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나선이라고 하는 생명계에 나타나는 그런 정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주적 구조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도 또 볼 수가 있다고 하나. 그래서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 나무니까 이것을 우리가 두 개의 나무니까 수풀림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걸 한자적 자형으로는 림이다 해서 수풀림자를 쓰네. 나무가 두 개다. 나무 목자가 두 개가 붙은 거니까 수풀림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개의 나무가 덩쿨처럼 꼬여 올라간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요 그 양과 음이 꼬여 올라가면서 이 중맥에 해당되는 공으로 에너지를 와 정보를 수용을 시키고 또 공으로부터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블랙홀과 그 웜홀과 화이트홀 구조와 이 두 개의 나무는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운과 그 에너지와 정보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 기운의 그 양대 기맥을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의 이쪽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 양의 기운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오고 나오는 것은, 이게 양 쪽은 그 우리가 지식의 나무라고 그러는데, 지식의 나무, 요 하나의 나무는 우리가 지식의 나무, 지혜를 상징하고, 또 하나 이쪽 나무는 바로 우리가 생명을 상징한다는, 생명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 일종의 그 어, 탄트릭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혜와 생명의 섹스적 개념으로 진행을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그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담과 이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보키와 여호와다, 뭐 오시리스와 이시스다, 뭐 이런 식으로 상징화 시켜가지고 요런 형태, 또는 둘이서 서로 섹스 운동을 하면서 이 탄트릭적 그 춤을 추고 있는 거죠. 댄싱을 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요거라는 거죠. 요거. 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다양하게 상징화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생명에 해당되는 나무를 이제는 잡이나 방편으로, 이제는 방편에 대한 걸로 이렇게 그 대응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게 선불교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이제는 얘기가 되고 있는가를 하나의 두 개 정도 공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기 구조라고 하는 게 양과 음양 구조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나무로 표현되고, 또는 두 존재의 섹슈얼 메커니즘으로, 탄트리즘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화두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계속 해왔는데, 조주 종심이라는 분이 778년에서 897년에 활동을 하셨는데, 이때 이제는 조주로국이라고 하는 그 저서를 남기게 되는데, 유명한 그 화두죠.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렇게 어, 조주라는 조사한테 어떤 스님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자,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를, 요런 거를 이제는 화두라고 하는 건데,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에는 달마가 와서 해가한테 전수를 한 뒤에 선불교가 이제는 번창을 하게 되는데, 점차 해능에 와서 본격적으로 번창을 하는 거죠. 남종선 계율로 해가지고 이게 번창을 할때 처음에는 조사선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뭐 조사선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게 화두선으로 이제는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화두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사선을 하던 세대에서의 깨우침을 일으키기 위해서, 깨달음, 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있었던 다양한 어, 그 방식들, 실천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을 위한 어떤 수행들, 그리고 개송들, 뭐 이런 각종 시나 뭐 이런 거를 이제는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화두화 시킨 거죠. 화두. 그래서 공식적인 화두다. 그래서 공안이라고 하는데, 공안을 중심으로 이제 공안. 그러니까 이 공안인데, 이 공안이 1700개 정도 된답니다. 이거 대종고라고 해가지고 또그 12세기 초반이죠. 그때 이제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임재종 계열의 그 스님이신데, 이 대종고가 본격적으로 화두선을 통한 수행법을 이제 제창을 하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중국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그 수행 체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이런 걸 하진 않았죠. 근데 자신들이 선불교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하나의 수행 체계로 정착을 시켜온 겁니다. 근데 그게 한 1700개 정도 공안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어, 그 상호 모여서 이걸 공안으로 하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안화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도 어떤 그런 공식적인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런 공안 화두들이 있는데 그냥 1700개 정도 된다는.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화두가 바로 요 화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화두선을 하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선불교도 화두선을 계속 뭐 최고의 수행법이다, 최고의 불교 수행법이다 이렇게 강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화두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하는 거냐? 이제 여기서 이제는 그게 에, 나름대로 자기의 견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기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화두를 이용해서 깨닫는다. 화두를 이용하고 통해서 그래서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유명하신 조사들이 남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공안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그 중에서 자기한테 딱 맞는 화두를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는 계속 이제는 들고 이제는 화두를 참고한다고 하는, 참고한다는 거는 달마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것이 화두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면서 이제는 생각을 해야 계속 탐구를, 이게 참구를 한다는 거죠. 화두 참구를. 화두 참구를 하는데, 화두 참고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화두 참고를 하면은 이게 이제는 이게 이 화두가 자신한테 잘 맞는 사람은 어떤 그 의심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화두가 무슨 의미냐, 뭐냐, 이걸 계속 참고를 해 들어가면은 그 의심에 의심을 더하다 보면은 뭐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뭐 이렇게 하듯이 이 화두만 생각나네. 누워 있으면은 뭐 천장에 화두만 보이고, 걸어가도 화두만 보이고, 뭐 절 마당을 쓸 때도 화두만 생각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두에 집중을 한다거나, 화두. 그러니까 이 화두 참구를 통해 가지고 뭐냐면은 우리가 응념화 시키고 응념 집중을 하게, 응념 집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이 화두가 자기한테 맞아야죠. 안 맞으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응념 집중을 일으키는 화두. 그래서 이게 응념 집중을 일으켜주면은 이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 확연히 도노한다는 거. 어느 순간에 확연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냥 확연히 그 깨닫는다.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깨닫게 되는, 그걸 도노라고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도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응념 집중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고, 그러면은 이 응념 집중은 이 화두를 참고하는 과정이 일종의 그 의심을 하는 과정이다. 의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화두가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그 의심을 계속하는 것이, 의심을 하는 것이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자꾸 묻는 게 뭐야? 사실은 우리가 이 두 개의 나무 중에서 사실은 지혜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가 하나는 지혜, 이쪽은 양은 지혜고, 그렇죠. 지혜라고 그랬고, 불교적으로 보면은 지혜와 방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지혜, 이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하는 거는 이렇게 자신이 그 어센딩 해 나가는 거는 지혜고, 디센딩 해서 내려가는 건,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지혜력으로 가는 거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거는 방편이다, 자비다. 자비라는 말이 좋겠죠? 자비를 쓰려면 사람마다 그 방편을 다르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방편이란 걸로 대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비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땅으로 내려가니까 다양한 생명 구조로 나가는 거니까, 또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심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그 지혜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의심을 계속 의심하네. 이게 네가 하나가 풀렸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어떤 것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뚫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계속 의심이 더 깊어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뭐야? 이 지혜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지혜력을 강화시키면은 지혜를 우리가 표현할 때 분별지와 무분별지로 이렇게 나누면 수 있다라는, 분별지에서 무분별지로 이렇게, 그래서 무분별지로, 그리고
세속제에서 우리가 승의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속제에서 승의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은 분별지에서 무분별지로 넘어가는 거. 세속제에서 승의제로 넘어갈 때가 도노할 때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거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탐구하는 건 사실 분별지를 쓰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화두라는 걸 대상으로 놓고 지금 탐구를 하고 있잖아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어떤 자규적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그 대상과 주체와 객체가 분별된 상태에서 계속 그것을 탐구해 나간다. 그러니까 무분별지, 분별지를 쓰고 있는 분별지. 그리고 이제 세속제에서 분별지는 세속제의 논리니까 논리를 구성을 하는 그 지혜력이라고 하니까 이 세속 세계에서의 다양한 그 이치를 가지고 이거를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도노를 일으킬 때 분별지에서 무분별지로 전환이 되고 세속제에서 승의제로 전환이 될 때 도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식이다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분별지 세계에서 이 화두를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이거는 보통 화두를 드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 뜻이 없고 의미가 없고 그냥 들고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자, 그건 잘못된 견해고요. 이 그 조주가 조주종심이란 분이 이렇게 묻는 사람한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거는 어떤 그 심오한 그 승의제, 그러니까 이게 세속제가 아닌 승의제의 세계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달마가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우리가 그 세속제적인 개념에서 물은 거고요. 왜 달마가 왜 서쪽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그 서쪽에서 왔잖아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왔으니까 왜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달마가 왜 동쪽에 왔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 거는 세속적인 질문이죠. 근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대답한 거는 승의제 답이라고 그러는 거지. 제 얘기는. 그렇죠? 이것을 세속제에서 물었는데 세속제적인 물음을 물었는데 그 승의제라는 답을 하니까 이 분별지로 아무리 분별지로 탐구를 해도 승의제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응념하고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해봐도 궁구를 해봐도 집중 참구 응념 참구 의심 참구 이렇게 해봐도 이 승의제 세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 이 승의제라는 걸 파악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승의제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냐? 승의제도 해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의제 세계도 해오할 수 있다. 해오라는 거는 이해를 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증오, 이거에 이제는 대응되는 말이 증오.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으로 깨닫는 게 있고 이해를 해서 깨닫는데 해오는 상징과 비유를 분석해서 우리가 이해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의심하고 참고하고 응념하고 집중하지 않아도 이미 사실 이 과정 자체가 그런 과정이긴 하죠. 해오를 일으키는 과정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상징과 비유 체계를 분석해. 왜 상징과 비유를 왜 쓰느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분별지 세계는 형식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부정 논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주로 그걸 많이 쓴다. 부정 논리학 또는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써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주로 분별지를 확장한 거죠. 근데 그 분별지가 아닌
이 승희제의 세계는 이렇게 논리적인 세계가 아니니까 분별지의 세계가 아니니까 상징과 비유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700개 공안 거의 전부가 사실 상징과 비유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그 소위 말해서 1700개 공안은 상징과 비유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상징과 비유라는 것이 선불교에서만 특별히 쓰는 상징과 비유가 아니고 인류 공통의 상징과 비유를 쓰고 있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쓰던 사용하던 상징과 비유 체계를 쓰고 있으니까 인류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상징과 비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해오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징과 비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의심하고 참고만 할 뿐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여기서 머무는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상징과 비유 체계가 아니면은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화두를 돌파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징과 비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불교만의 그 특징적인 상징과 비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선불교가 자신들이 독특하다, 화두선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하다, 그 세계를 나타내는 것에 독특한 어떤 그런 상징과 비유 체계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저기 서양 사람들도 쓰고 동양 사람도 쓰고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쓰는 그 상징과 비유야. 그 불교만 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징과 비유에 능한 사람들은 사실 이건 화두거리도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에겐 이게 화두가 되겠죠? 자, 상징과 비유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뜰 앞에 잣나무가 무슨 뜻이냐?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의심 창구해. 그런데 저같이 당연히 뜰 앞에 잣나무지. 조주가 그렇게 이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저 같은 경우는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런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할 때 뭐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고민들을 하시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화두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건 화두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러면은 저같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걸 봐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화두가 되는 거야. 왜? 의심거리니까. 근데 뭔가 흥미를 일으키는 화두가 돼야 되는데 흥미를 일으키는 화두가 아니면은 화두가 안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자기 하고 인연이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화두도. 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걸 푸는 과정 자체가 이게 의심, 참고, 응념, 집중하는 과정이 상징과 비유를 이해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징, 그러니까 이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적인 세속적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4차원의 시공 연속체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뜰 앞에 잣나무를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 감춰진 그 승희제 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 상징과 비유 억구였구나. 우리 몸 안에서 뜰 앞에 잣나무가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거기까지 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기까지 돌파를 하는 거라. 그것이 사실 상징과 비유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상징과 비유는 이 사람이 돌파하거나 돌파하지 않거나 이미 동서양에서 뛰어난 그 영적 수준에 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두창구가 특별한 그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별로 크게 제가 볼 때는 어떤 화두창구하는 것이 크게 무슨 최고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많이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상징과 비유라고 하는 걸 알았어. 아,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지혜와 자비의 두 개의 나무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를 설명을 그 상징과 비유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알려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만 된 게 아니라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으니까 뭐 더 내용을 더 해본다. 그 내용을 하긴 했지만은 다시 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조사가 다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했을 때 이 말은 이거를 물은 사람은 그냥 실제로 달마가 서쪽에서 온 거 왔다 왜 왔냐 그렇게 물었을 수 있죠. 우리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세속적인 어떤 그런 답을 해준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물음을 통해서 한번 꺾은 거죠. 이렇게 한번 꺾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세계를 표현을 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자비라기보다는 생명의 나무가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깨달음 사람이 하는 거에 자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나무가 기독교적인 어떤 표현이 오히려 우수하다고 봅니다. 이때는. 자, 그럼 자비와 생명나무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 나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상징과 비유인데 이 자비에 해당되는 이 양, 음양 중에 양이 자비. 이것이 바로 핑갈라나드인데 양에 해당되는 이거 우리가 지혜죠. 지혜와 그 다음에 자비 뭐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지혜와 자비인데 여기는 이제 생명이라고 그랬겠죠.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의 그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우리 그 최순 선생의 동학에서는 이걸 뭐라 이 나무를 무슨 나무라 지혜 나무는 이게 상승을 주도하는 지혜 나무는 이게 소나무라고 했고 제가 송이요. 그래서 소나무를 소나무 송자를 써가지고 송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송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우리가 두 개의 나무죠. 소나무는 잣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잣나무. 그래서 이것이 잣나무 백자를 써가지고 백자를 쓴 겁니다. 이게 잣나무 백자입니다. 잣나무.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 이걸 뭐라고 그래서 송백지림이라고 한 겁니다. 송백지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송백지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림이니까 두 개의 나무니까 송백지림 이렇게 된다네. 송백의 나무 두 개의 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나무는 어때요? 소나무는 푸른색이잖아. 푸른색이니까 푸른색은 푸른 색깔로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푸른 거는 녹색이란 뜻이죠. 여기서는 녹색이다. 푸르다. 녹색 푸르다. 푸름. 뭐 푸름은 뭐냐면은 동쪽. 방위상으로 동쪽.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봄이에요. 봄. 그다음에 이쪽 잣나무는 색깔이 어떤 색이냐면 흰색. 그 다음에 이것을 가을 그리고 이것은 서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상징과 비유, 이 두 개의 나무에 대한 상징과 비유가 할당돼 있는 게 이렇게 할당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보편적인 이 상징 비유 체계를 그냥 갖다가 설명을 한 거다. 이거는 인류 공통의 거의 모든 종교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그 세계 종교들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상징 비유 체계이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통하고 불교도 통하고 다 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서쪽,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청색, 여기는 청색. 그래서 방위와 시간과 그리고 색깔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할당이 되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인간의 성품으로 보면 여기는 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의라고 하는 것이 의라는 성품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송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봄의 나무요, 이건 가을의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라고 하는 거는 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뜰이라고 하는 거, 뜰은 뭐야? 뜰정자니까 뜰은 여러분들이 그 집에 앞마당 그 뜰이라고 하는 건 뭐야? 뜰 이 정자, 뜰정자는 이렇게 한자를 읽으면 뜰정. 이 정자는 그 앞마당이라는 뜻이죠. 앞마당인데 앞마당에 있다라고 하라. 앞마당. 그러면 이 뜰이 어리냐? 왜 뜰이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은 우리 중생은 수행하는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뭐 이 몸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절이다, 성전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몸이 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몸이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이 그 거친 몸이 집이다. 집 있잖아요. 집이 몸이야. 그래, 몸. 근데 집이 몸이니까 집 앞마당은 어려요. 집 앞마당은 요 차크라가 7개 차크라가 마당은 7차크라란 말이에요. 집 앞마당이 여기가 이걸 마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걸 마당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도에서 황정경이라고 하는 게 황정경이라고 하는 황정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황정경이 신선이 되는 과정을 이제는 황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정. 그러니까 황정.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황정이라고 해가지고 황정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후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진 남북조 시대 들어가서 그 나온 단경이 있는데, 유명한 단경이 그때 당시에 주역참동계와 황정경이라고 두 권이 있었는데, 이 황정경에서 황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정이라고 할 때 여기다 하황정, 중황정, 상황정 이렇게 때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황정, 그러니까 우리가 단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황정,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가운데 요 길을 중궁토라고 하거든요. 중궁토라고 해서 토는 색깔이 황색이란 말이야. 그래서 황이라고 한 건데 무기중궁토인데 뭐 그거까지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중황정, 그다음에 여기가 상황정이라는 상황정.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은 여기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정이야. 뜰정이야.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이 잣나무가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소나무와 잣나무가 두 개 다 있잖아. 하황정, 중황정, 상황정에.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거는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그 거친 몸 안에 6차원의 그 미세한 몸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묘한 몸 안에 7차크라 산맥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작용하고 그것을 감싸 안으면서 두 개의 양맥과 음맥이 감싸고 있는데 양맥이 양의 나무요, 음맥이 음의 나무인데 하나는 지혜 나무고 하나는 생명 나무인데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소나무와 잣나무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그 7개 차크라 중에서 두 번째 차크라가 하왕정이고 네 번째 차크라가 중앙정이고 여섯 번째 차크라가 우리가 상왕정이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하왕정, 중앙정, 상왕정이니까 뜰 앞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집 앞에 있는 뜰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건 뭘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일종의 정면 소프트 바디 시스템에 있어서의 그 구조, 그 구조를 설명한 거죠. 뜰 앞에 잣나무는 라는 표현은 뭐예요? 잣나무는 우리가 정묘한 몸, 감춰진 정묘한 몸, 우리 안에 감춰진 정묘한 몸인데 감춰진 정묘한 몸의 구조, 몸의 운행 구조를 적시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주는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 알았다는 거지. 이 구조를 알았으니까 이런 답을 한 거지. 그런데 이 물어본 사람은 알까요? 모르? 이 사람은 필히 몰랐을 거예요. 이 구조가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문서답하는 건데 이 사람이 현실적인 세속제를 물었지만은 사실은 승희제 세계를 표현을 해준 것이다 그러네요. 그럼 달마가 서쪽에서 왔다는 거는 뭐예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방위가 이쪽은 이쪽 잣나무 쪽은 흰색이고 가을이라고 그랬죠. 가을이고 서쪽이라고 그랬죠. 서쪽. 여기에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나무라는 얘기는 있잖아요. 이게 서쪽에서 온 뜻은 이 나무가 두 개가 지금 송백이 서로 그 꼬여 올라가야 하는데 동쪽에서 온 나무는 소나무고 서쪽에서 온 나무는 잣나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왔다는 거는 이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마가 뭐예요? 달마가 제가 달마라는 한자 자체가 달마 이렇게 한자를 쓸 때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게 한자도 구조를 알아야지 이거를 뭐 이게 알아듣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맞자가 지금 수풀림이 있잖아. 수풀림 아래 돌석자가 있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토대, 기둥이란 뜻이 기둥의 그 아래 받침대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돌이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씨앗을 얘기하는 건데요. 석자는 그래서 여기 하나의 돌이 씨앗이 있어가지고 두 개의 나무가 나온 건데 두 개의 나무가 올라간 게 마란 말이야. 그런데 마가 뭐냐면 두 개의 나무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갈아된다고 하는 건 비벼댄다. 그러니까 비벼댄다는 건 뭐야? 서로 꼬여 올라가니까 비벼대는 거 아니야. 남자 여자가 섹스를 할 때는 서로 몸을 꼬아서 막 섞잖아. 서로 섞을 때 비벼대. 온갖 그 살을 비벼대잖아. 그 비벼댈 갈맞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을 간다, 뭐 도끼를 간다 할 때 그 가는 거를 갈맞자라고 하는. 가는 건 뭐예요? 하나에다가 하나를 비벼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벼대는 거. 남자가 여자가 몸을 비벼대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로 몸을 비벼대. 그게 맞자예요. 이 두 개의 나무 비벼대는 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맞자는 복합적으로 뭐가 있는가? 섹슈얼 메커니즘이 탄트리즘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이거 맞자 자체가. 이거는 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말 달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도 또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달이다. 그런데 우리가 서쪽은 뭐예요?
우리가 청풍명월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서쪽은 밝은 달이요, 동쪽은 청풍이야. 청풍, 그러니까 청색이라고 그랬죠 아까. 청풍. 그 동쪽에서 청풍이 불고, 풍은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불고 부니까 서쪽에서는 밝은 달이 뜬다, 그런 뜻이에요. 청풍명월. 청풍명월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 청풍명월. 이거는 머리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쓰긴다. 청풍명월. 그러니까 이게 달마라는 건 뭐예요? 서쪽에서 온 잣나무면서 달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뜰 앞에 잣나무라는 거는, 조사는 서쪽에서 온 이쪽 나무를 뜻하는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답은 뭐예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달마가 서쪽에서 와서 동쪽의 소나무와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의 일심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서쪽에서 온 나무가 바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달마가 서쪽에서 왔으니까, 달마는 서쪽의 달이다, 이거 달이다, 하얀 달이다, 흰 달이다. 그래서 흰 달이, 그러니까 달마가 왔고, 그다음에 그 나무 중에, 그 꼬여 올라가는 나무 중에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달마라는 거는 서쪽에 있는, 이 꼬여 올라가는 나무 중에 서쪽에 있는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달이 되는 나무다. 그러니까 이게 달나무다라는 뜻이죠. 이게 달나무다. 이거는 해나무다. 그러면은 달나무라는 건 우리가 백달, 하얀 다리를 백달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 한국말이 박달이라는, 이게 박달이야, 박달. 배달이 박달나무야.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얘기로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달마와 연관을 해가지고 이 구조를 단번에 설명을 다 해준 거잖아요. 이 한마디로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니까 이 한마디로 이 구조를 설명을 해준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이쪽을 알아야지 이쪽도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야. 이 맞자 안에 두 개의 나무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금방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지금 예, 조주 같은 이런 선사들도 이런 구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모르니까, 상징과 비유 체계를 모르니까 이제 헤매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하고 참고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제 말로 그렇게 개지랄을 해봐야 모르는 놈은 몰라. 열심히 참고를 해도 몰라. 지혜력이 어느 정도 와야지 아는 거야. 이거는 그냥 탁 보면 아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참고를 열심히 하면은 알기는 알겠죠. 언젠가는 알겠지만은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집중하고 생각하고 탐구하고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우리 몸 속에 또 하나의 몸이, 감춰진 몸이, 정면 몸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금방 파악을 하죠. 그럼 정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다 아는 거죠, 이게. 자, 이게 상징과 비유 체계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보려는 게, 동산수초라는 분인데, 동산수초라는 분이 980년사에 생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동산수초한테 물었어요. 이게 이 동산수초도 이제는 조사 위격이니까 이 사람한테 와서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선사가 대답하기를 마상근이다. 마상근이라고 대답. 부처는 마상근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이거 풀어봐요. 이게 화두야. 단번에 알 수 있는 사람은 단번에 알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고민 좀 해야죠. 평생 고민해도 몰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고민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마상근이라는 말에, 그럼 제가 지금껏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걸 풀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답이 나옵니까? 자, 맞자는 우리가 맞자는 지금 우리가 달마의 맞자의 돌석자만 뺀 거잖아요. 이게 맞자는 나무가 두 개다라는 뜻이죠. 두 개의 기운이란 말이야. 핑갈라나디와 이다나디 두 개의 기운이 중맥을 형성을 해. 중맥에다가 기운을 넣어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요 두 개의 기운과 요게가 여기 머리 쪽에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나로 뭉쳐 들어간단 말이야. 하나로 뭉쳐 들어가니까 이 두 개의 기운을 합해서 얘로 뭉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좌우중 세 개의 맥에 그 기운이 합쳐져 가지고 뭐예요? 요걸 만든 거니까 얘가 마상근이라는 뜻이지. 답은 나왔잖아. 아, 이렇게 두 개의 나무 구조가 올라가는데 많은, 예? 그런데 삼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나무 중에 하나는 양이요, 하나는 음이다. 그래서 요게 보면 요게 이제는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는 부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요거는 부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를 상징하는 거는 부처의 아버지, 요거는 부처의 아버지. 그렇게 되겠죠? 불부나무고 하나는 불부나무고 하나는 불모나무야. 불모야. 그렇죠? 그럼 불부와 불모가 서로 섹스를 해가지고 두 개가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가 돼가지고 기운을 넣어가지고 애를 만들어낸 게 삼근이지. 그러니까 부모 둘하고 애가 있으니까 셋 아니에요. 근데 그 애에다가 기운을 다 넣은 거니까 그게 마삼근이 된다. 그런 이때 마상근이라고 할 때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쪽 오른쪽 양은 부처의 아버지의 기운이고, 오른쪽 이거는 부처의 어머니 기운이라, 부처의 아버지 어머니의 기운을 여러분 몸 안에서 작용을 시켜가지고 요걸 부처로 태어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이 부처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게 삼이라고 하는 것이 중량으로 삼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합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요 세 개를 마상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세 개를 구성할 때 마라고 하는 거는 또 뭐가 있어요? 배옷이란 뜻이죠. 배옷을 만들잖아요. 배로 우리가 삼배라고 그래요. 삼배는 어떻게 됐어요? 경도와 위도로 구성이 돼. 위도에서 직물을 짜는 거죠. 직물, 가로실과 세로실 해가지고 직물을 짜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요거나 같은 거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마음이 바빠지네요. 그러니까 요게 직물을 넣어가지고 요걸 직물로 짜낸 거니까, 요거 직물을 짜낸 거니까 이게 마로 이런 직물을 짜잖아요. 그래서 마상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상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호북성에, 이 동산주초가 활동했던지 호북성에서 국가가 매기는 세금이 이제 마상근인데, 그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 바쳐요? 얘한테 바치는 거지. 이렇게 바치는 용도, 바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 우리가 여기서 생산을 했으니까 얘를 바친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생산을 해서 그거를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상근이라는 것이, 이제는 마상근은 세금이다.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여기서 배 농사를 지어가지고 배를 짜가지고 배옷을 짜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을 넣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자 자체가 두 개의 나무, 그리고 삼이라는 거는 세 개의 맥도. 근데 세 개의 맥인데 좌우는 양과 음이고 중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상근이다, 이렇게 되는.
세금이다. 그리고 그것을 세금이다. 이게 무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중량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마치 여자가 애를 뱉듯이 애가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몇 근이다, 몇 근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나라는 근수가 뭐 400g도 한 근이고 600g도 한 근이 그 대상물에 따라 틀리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통일을 해가지고 한 근에 500g으로 하잖아요. 자, 그렇게 중량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마상근이 뭐야? 마상근. 마고삼신 할머니. 마고삼신이 점지에서 태어난 아이라. 마고삼신이 점지에 태어난 아이를 가지켜서 우리가 아이가 바로 마상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고삼신, 이때 마고삼신이라는, 그러니까 마고의 마와 삼신의 삼이, 예? 요 마상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근자는 아이에 해당된다는 거죠. 마고삼신이 점지에서 태어난 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마고삼신이 점지, 우리나라 말로는 마고삼신이 점지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삼신할미한테 애를 점지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거랑 같은 거야. 마고삼신한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상에도 다 있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불교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사상 자체, 이 한자 자체가 공통성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마상근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마상근이라는 건 여러분 몸속에다, 그러니까 이때 부처는 뭐예요?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생산해내는 존재, 중생이 생산해내는 게 부처라라 이게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개의 나무 계속 얘기하자면은, 지혜의 나무는 양목이요, 생명의 나무는 음목이다. 그러면은, 양목을 뭐라면, 주역으로 보면은 이것을 진목이요, 진목, 그 다음에, 요거는 손계라고 하는 겁니다. 진손계, 기지도. 그 다음에 요거는 용으로 표현되고요. 요거는 바로 닭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개. 그러니까 이렇게 개.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요게 이제는 진괴고 요게 손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양목이고 음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목과 음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을 손진계룡 양목, 손진계룡목이라고 하는 손진. 자, 그래서 손진계룡 양목이라고 이걸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 역학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청림도사라고,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를 청림도사, 그러니까 청림도사 진사성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청림도사 진사성. 그러니까 얘가 청림도사이면서 진사, 그러니까 청림도사 림자잖아요. 도사 진사성인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미륵용화수란 말이에요. 자, 양목은 용이고 음목은 닭인데 요게 가지 쪽에서 꽃이 필 때가 되는 거니까 요 개는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요 가지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게 바로 요거 자체가 손진계룡 양목이 바로 미륵용화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태어나는 존재가 청림도사 진사성인이다. 그러니까 청림도사 진사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에만 이런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화두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불교를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륵불 용화세계라는, 미륵불이 용화세계를 연다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들어오는 미륵용화세계는 미륵용화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미륵용화세계라는 건 이 나무가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미륵불이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나가지고 요 미륵불이 태어난 요 세계가 이런 사람들이 이루는 세계가 미륵용화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신단수라고 하는 겁니다. 신단수의 단. 우리가 이제 단군 신화의 신단수라고 하는 겁니다. 신단수의 박달나무 단 있잖아요. 신단수.
그럴 때 우리가 신단 시간이 없으니까 신단수 하면은 우리가 단자가 중요한데 단자가 박달나무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회전에 돌아가는 재단 이 나무 자체가 재단이 이 아이를 아까 제가 제물로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불교의 그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몸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두 개의 나무 구조의 형상 이건 아주 그 모든 그 세계 종교의 공통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에 빡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